화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버려진 폐사의 안. 팔 다리가 묶인 채 공포에 흐느끼며 모여있는 여인들과 시끄럽게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산적대들. 갑자기 열린 문에 등장한 검을 쥔 사내.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석담마을. 이곳에는 하나의 웃음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겸이라는 사내였죠. 장터에서 값을 깎이면 고개만 끄덕이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으면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먼저 자리를 피하는 사내. 심지어 밤에 개 짖는 소리에도 담장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댔습니다. 저 겁쟁이 무겸 말이오. 어제도 김서방한테 밀쳐지고도 꿀먹은 벙어리더군. 그래도 마누라는 참 곱지 않소? 어찌 저런 사내를 택했는지 기구한 팔자로구나. 무겸의 아내인 소은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소은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무겸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옷감을 다루는 모습은 여느 아낙네들보다 능숙했죠. 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겁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무렵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사내들이 소곤댔죠. 들었소? 옆마을 박씨 말이오. 그 양반 아내를 매일 때리던 못된 자 아니오? 그자가 사흘 전 목이 잘려 죽은 채 발견되었다지. 그뿐이 아니오. 장터에서 약한 이들을 괴롭히던 건달놈도 한 칼에 베어져 우물가에 있더라오. 그리고 개새끼들 잡아다 죽이며 놀던 미친놈도 사라졌다지 않소. 한 칼에 말이오? 보통 솜씨가 아닌데? 누가 한 짓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던 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계속되었죠. 어떤 이는 두려워했지만 또 어떤 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의협심 있는 고수가 지나가는 길인가 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겠지. 소은은 그 소문을 들으며 잠시 무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담장 뒤에 숨는 남편이 그럴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무겸은 밤이 깊으면 잠들지 않았고 가끔 말없이 집을 나섰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붉은 자국이 있었죠. 소은이 물으면 무겸은 그저 바람을 쐬고 왔다고만 했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캐묻지 않는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산 너머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청룡산 호랑이파가 움직인다는 소문이었죠. 주막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산적대가 요즘 미친 듯이 마을을 뒤지고 다닌다더군. 무언가를 찾는 것 같다던데. 무얼 찾는다는 거요? 글쎄, 사람을 찾는다더군. 조선 제일검이라는 자를 말이오. 조선 제일검? 그렇소. 3년 전 청룡산 호랑이파의 선대 두목을 벤 자라더군. 그 복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먼 곳의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무겸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무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죠. 며칠 뒤 보름이었습니다. 무겸은 이른 아침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다녀와야 하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돌아오겠소.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남편은 산으로 갔습니다. 소은은 언제나처럼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았죠. 무겸은 집을 나섰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 그곳에는 무겸이 함께했던 옛 동료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겸은 그곳에 향을 피우고 잡초를 뜯어내며 세상이 잊은 이름들을 기억했습니다. 자신 말고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추적자의 흔적을 확인하는 곳이었죠. 그날 무겸은 그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들, 여러 명이 다녀간 흔적. 무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찾았구나. 날. 바로 그 시각, 석단마을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20명이 넘는 무리였습니다. 칼을 차고 활을 맨 자들이었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험악한 눈빛을 한 자였습니다. 놈이 마을을 비웠다. 보름마다 산으로 간다는 정보가 맞았다. 지금이 기회다. 두목, 정말 조선제일검이 이 마을에 숨어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이 근처에서 벌어진 일들, 한 칼에 목을 베는 솜씨. 놈의 수법이 틀림없다. 우리 선대두목을 죽인 그놈이 여기 숨어있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간단하다. 마을 계집들을 잡아가는 거다. 그 중에 놈의 여자도 있겠지. 놈이 아무리 숨어도 자기 여자가 끌려가는 걸 보고만 있지는 못할 테니까. 다른 부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목, 조선제일검이라면 우리가 당할 수도...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독침, 그물, 함정. 놈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준비한 걸 다 피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인질이 있지 않나. 계집들 목에 칼을 대면 놈도 어쩔 수 없지. 산적들이 으르렁거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큰 소리와 함께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이 마을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황급히 집 안으로 숨었지만 무도한 산적들은 거침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계집들을 내놓아라. 재물은 필요 없다. 마을의 계집들을 내놓아라.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집집마다 뒤지며 무자비하게 젊은 여자들을 끌어냈습니다. 10명, 15명, 20명. 소은도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산적들의 칼 앞에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한 장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관아에 알리면...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관아? 관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우린 이미 떠날 테니까. 아, 그리고 혹시 조선제일검이라고 들어봤느냐?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제일검, 그게 뭐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이 마을 어딘가 숨어 있을 거다. 그자에게 전하라. 계집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청룡산 폐사로 오라고. 혼자 와야 한다. 관군이나 다른 놈들을 데려오면 계집들 목을 치겠다.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산적들이 여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소은은 끌려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선 제일검, 산적들이 찾는 그 사람이 혹시... 다음 날 새벽, 무겸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달려왔는지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무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에는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보다 인기척이 적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무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소은은 어디에도 없었죠. 마당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무겸을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겸, 자네 아내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끌려갔네. 무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청룡산 호랑이 파라더군. 그런데 이상한 건 그자들이 조선 제일검이라는 자를 찾더군. 그에게 전하라고 했네. 청룡산 폐사로 오라고. 혼자. 노인은 무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그 조선 제일검이라는 걸 아는가?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안으로 들어가 광의 한 구석에 있던 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로 감싼 긴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겸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 종이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검이었습니다. 노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무겸은 칼집을 벗겼습니다. 새벽 햇살에 차가운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무겸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룡산 폐사라 하셨습니까? 그런데만 자네 설마...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허리에 차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떨리던 손은 검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었죠. 땅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지 못했던 그의 고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누구인가? 무겸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모두를 데려오겠습니다. 무겸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겁쟁이 무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무겸이 맞소?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혹시 정말 조선 제일검이? 청룡산 폐사. 여인들은 폐사 안에 손발이 묶여 한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도 그 중 하나였죠. 산적들은 폐사 주변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독침이 박힌 덫, 그물, 숨겨진 활들.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놈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그리고 함정에 걸릴 것이다. 아무리 조선 제일검이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정말 올까요? 겁쟁이로 살던 놈이. 그래서 더 확실하다. 겁쟁이로 산다는 건 들키기 싫어서다. 하지만 자기 여자가 위험하면 숨을 수가 없지.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폐사 앞 산길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무겸이었습니다. 검을 든 채로. 산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자가 조선 제일검? 겁쟁이가 맞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왔구나, 조선 제일검. 아니, 지금은 겁쟁이 무겸이라 불린다지.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걸어왔을 뿐이죠.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감히 혼자 오다니 용감하구나. 하지만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준비한 함정을 다 피할 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겸이 움직였습니다. 땅에 숨겨진 덫을 정확히 피하며 나무 사이의 그물을 단숨에 베어내고 날아오는 화살을 검으로 쳐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산적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우두머리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계집들이다. 계집들 목에 칼을 대라. 산적 서너 명이 여인들에게 달려가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무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두머리가 웃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약점이 있구나. 검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이 계집들 목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겸의 손에서 무언가가 날아갔습니다. 작은 돌멩이 4개였습니다. 탁탁 탁탁. 산적 넷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손목에 급소를 맞은 것이었죠. 그리고 무겸이 움직였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첫 번째 산적이 쓰러졌습니다. 목을 베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이 등으로 맞아 기절한 것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겸의 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급소를 쳐서 무력화시킬 뿐이었죠. 소은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남편인가?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10명, 15명. 하지만 무겸 앞에서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에 한 사람이 쓰러졌고 두 번째 움직임에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헛된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기술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몸에 밴 무언가처럼 자연스러웠죠. 우두머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무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우리 선대두목을 죽인 것도 내 놈이지? 무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북쪽 마을을 습격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자들. 그것이 너희 선대두목이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냐? 그렇다. 그리고 지금 네 놈도 같은 짓을 했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무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검을 휘둘렀죠. 우두머리의 칼이 땅에 떨어졌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겸은 그의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2번 다시 칼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검이 번쩍였고 우두머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팔 힘줄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무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거라.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이 온다고. 그리고 조선제일검은 죽었다고. 남은 건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한 사내뿐이라고. 우두머리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남은 산적들도 부축하며 뿔뿔이 흩어졌죠. 무겸은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들에게 다가가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여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조선 제일검?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여인들이 하나 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소은이었습니다. 무겸이 소은의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여전히 떨리지 않는 손이었죠. 다치지 않았소?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소은은 알았습니다. 담장 뒤에서 떠는 남편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칼을 드는 사내가 바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무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조선 제일검. 그것이 사람들이 저를 부르던 이름이었소. 조정의 명을 받아 칼을 들었던 자, 역적을 패고 반란을 진압하고 때로는 죄 없는 이들까지 배워야 했던 자였소. 무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에 묻은 피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헤아릴 수조차 없소. 그래서 도망쳤소. 칼을 버리고 이름을 숨기고 겁쟁이로 사는 것을 택했소. 소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무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선량한 이들을 해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소. 아내를 때리는 자, 약한 짐승을 괴롭히는 자, 힘없는 이들을 짓밟는 자들. 그래서 밤마다 나가 그들을 처단했소. 마을에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소. 무겸은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다시 칼을 들었소.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았죠. 무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무겸은 앞서 걸었고 소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겸이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겸, 아니,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무겸이 조선 제일검이었단 말인가? 겁쟁이가 아니었구나. 무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작아지려는 듯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을에 사는 무겸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겸은 소은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무겸은 마을에 앉아 하늘을 보았고 소은은 안채에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소은은 회상했습니다. 3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소은은 마을 뒷길을 걷다가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였습니다. 마을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눈빛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은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소은은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 뒤로 며칠 동안 소은은 그 사내를 자주 보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은은 마을 뒷길을 걷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짐승의 비명이었죠. 골목 안을 들여다보니 마을의 불안당 서너 명이 어린 강아지 하나를 발로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오! 불안당들이 소은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소은이가 참견이 많구만. 한 놈이 강아지를 더 세게 쳤습니다. 강아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축 늘어졌죠. 소은이 달려가려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 낯선 사내였습니다. 죽은 눈을 한 그 사내가. 그는 아무 말 없이 불안당들과 강아지 사이에 섰습니다. 불안당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네 놈은 누구냐? 새로운 놈인가? 꺼지지 않으면 너도 한 대 맞을 줄 알아.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죠. 불안당 하나가 짜증을 내며 사내를 밀쳤습니다. 야, 귀 먹었어? 꺼지라니까. 사내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보았습니다. 사내의 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텅 비어있던 그 눈에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분노였습니다. 깊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간절한 분노. 하지만 사내는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도 않았죠. 그저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불안당들이 때렸지만 사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아지 앞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소은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포졸들이 온다! 불안당들이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소은이 강아지를 안아들었고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아지를 함께 돌보았습니다. 사내는 천을 찢어 상처를 감쌌고 소은은 물을 먹였죠. 그 과정에서 소은은 사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전사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작은 짐승을 다룰 때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은이 물었습니다. 왜 맞으면서까지 막아섰습니까? 사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런 짓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소은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려 한 것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죽을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두 사람이 구해준 강아지가 나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죠. 그동안 소은과 사내는 함께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무겸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했죠. 소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겸은 놀란 듯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겠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약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날 소은은 무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나았고 마을을 떠나는 행상에게 맡겨졌습니다. 무겸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다툼을 피하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겸이 겁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무겸이 소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툰 말로.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소? 소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든 이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무겸이 숨겨온 것은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겁쟁이가 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칼을 버리고 힘을 숨기고 세상의 비웃음을 감내하면서라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악을 보고 참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눈으로 마을에 왔던 그 사내는 강아지를 지키던 그날부터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두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겁쟁이로, 밤에는 검객으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서은이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무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칼을 들었던 것이 옳았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칼을 버리고도 여전히 평범하게 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소은은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칼을 들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 당신이 저를 위해, 마을을 위해 다시 검을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겸의 눈가에 떨림이 일었습니다. 소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죽은 눈을 하고 있던 그날, 강아지를 지키며 맞던 그날. 저는 그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무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겸을 겁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에서 만나면 공손히 고개를 숙였고 장터에서는 값을 깎지 않았죠. 무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큰 소리를 피하고 다툼을 피했습니다. 밤에 개가 짖으면 담장 뒤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평범하게 살고 싶은, 더 이상 칼을 들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간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한 달쯤 뒤 소은과 무겸이 구했던 그 강아지가 돌아왔습니다. 행상이 다시 이 길을 지나다가 데려온 것이었죠. 강아지는 무겸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무겸은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라고. 칼을 든 검객도 담장 뒤에 숨는 겁쟁이도 아닌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어느 날 저녁, 무겸과 소은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무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찾아온다면 소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으면 됩니다. 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선 제일검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서 잊혔고 마을에는 평범한 사내만 남았죠. 다만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담장 안에 그리고 마을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겁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뒤따랐죠. 문이 닫혔고 작은 불빛이 창에 스며들었습니다. 담장 안에는 평범한 부부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무겸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세상에 무겸처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준 이야기였네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이만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